네, 안녕하세요. 현대문학 작품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3주차부터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제목은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이 전후 시인 세 사람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 세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하고 해석할 텐데요. 이 세 시인의 공통점은 전후 시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사에서 전후 시인, 전후 작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한국전쟁, 즉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를 우리가 전후 시대다 이렇게 보통 지칭합니다. 문학사에서도 이 시기에 특정한 어떤 문학적 특성들이 이 시대적 특성과 맞물려서 등장하기 때문에 전후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제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후 모더니즘 시의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이 연구 대상입니다.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 역시 연구의 관점 혹은 방법입니다. 전후 모더니즘 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관점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거죠? 그 음악성과 시의식.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주차와 2주차에 공부했던 조지은 씨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라는 제목, 그 단원의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이 논문의 제목은 전후 모더니즘 시라고 하는 연구 대상을 음악성과 시의식이라는 관점으로 혹은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고, 음악성은 시적 형식에 속하고 시의식은 시적 내용에 속한다. 그래서 시적 언어의 형식을 분석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주제, 내용, 의미,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을 탐구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성을 분석해서 그 시인의 시의식을 고찰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제목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역시 제목만 봐도 이 논문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부제목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1957년에 나온 엔솔로지, 즉 한 사람이 쓴 시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인들의 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사화집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엔솔로지라고 하죠. 이 사화집이 세 명의 공동 시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세 시인입니다.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그래서 이 한 권의 시집 속에 이 세 명이 같이 10편씩의 시를 수록해서 공동 시집으로 1957년에 출간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부제목입니다. 자, 이 1장 머리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전후 모더니즘 시의 미학을 규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음악적 특성과 시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고 이 글의 목적을 밝혀 놓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설명이 필요하네요. 전후 문학, 전후 소설, 전후 시,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럼 모더니즘 시라고 하는 이 용어도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국 현대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대 이후에 크게 문학과 예술에서, 즉 문학과 예술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문해사조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문해사조에서 중요하게 근대 이후에 등장한 문해사조로 모더니즘을 들 수 있고요. 또 모더니즘보다 더 이전에 존재했던 리얼리즘이라는 문해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존재했던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같은 문해사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해사조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또 전개되고 또 힘이 영향력이 커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대 이후에 이 세 가지 문해사조가 어떻게 보면 큰 주류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문학에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 문해사조를 현대문학 혹은 근대문학에서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에서 한국 근대시 혹은 현대시에서는 전통서정시라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분류가 있고, 두 번째 리얼리즘 시라는 분류가 있고, 세 번째 모더니즘 시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한국의 현대문학 작품들을 지금 현대시와 현대비평을 중심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이 지금 현대문학 작품론 이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해방 이전부터 근대문학이 시작됐던 그 해방 이전에도 1930년대에 이 모더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유파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문해사조하고도 관련되지만 이 유파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19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은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주로 20년대. 전통서정시, 문해사조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주로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 해당되는 전통서정시는 또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910년대 이후에 계속 주류를 이루어오다가 20년대에 리얼리즘, 카프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문학운동,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과 연관되기도 하죠.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는 리얼리즘 시. 30년대 초반에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김기림 같은 시인이자 비평가, 그리고 정지용 시인, 김강균, 이상과 같은 시인들도 크게 보면 모더니즘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 현대 문학을 공부할 때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유파를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설정하면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57년에 나온 이 엔솔로지를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데, 이것이 전후 시 중에서도 유파로 따지면, 유형을 따진다면, 크게 시의 유파 혹은 유형을 따진다면 모더니즘 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유형이나 유파 중에서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라는 유형을 놓고 볼 때 이 시집을 쓴 세 명의 시인, 그러니까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 이 세 시인은 모더니즘 시에 속한다. 시인에 속한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리즘과 비교해서 모더니즘은 굉장히 대립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체로 리얼리즘,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왔고 또 공부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설명에 할애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로 그리고 더 발전해서 리얼리즘이 되는데 리얼리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부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 리얼리즘, 역사적 리얼리즘, 또 변정법적 리얼리즘, 유물론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 다양한 이 세부 분파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련이나 지금은 이제 붕괴되었지만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중공, 뭐 북한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학과 예술의 강령으로 규정을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리얼리즘이라는 이 문해사조 혹은 유파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그 인간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 그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더 나은 사회로 전망을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는 이제 그것이 큰 틀에서 리얼리즘의 기본 특성입니다. 뭐 사실주의로부터 출발했죠. 모더니즘은 그러한 리얼리즘 문학과는 조금 상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역시 근대 이후에 문해사조의 양대산맥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정시 혹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는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어떤 문해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모던이라는 단어에 이점이 붙어서 모던은 원래 근대나 현대를 의미하죠. 근대와 현대의 구분은 상당히 다양한 이론들과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모던을 근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대주의로 번역할 거냐 근대주의로 번역할 거냐 그래서 보통은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쓰죠.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럼 그 모더니즘의 문해사조적 특성은 20세기 초반 이후에 발생한 서구의 현대적 문해사조를 통틀어서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더니즘의 속성은 다시 둘로 세분해서 이미지즘과 아방가르드 보통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약간의 판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 모더니즘 얘기를 조금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문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크게 한국에서 1900년대 이후에 20세기가 되겠죠. 뭐 큰 틀에서 보면 20세기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통틀어서 크게 문학과 예술을 분류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통, 서정시. 전통이란 것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정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낭만주의, 상징주의, 유미주의까지 또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얼리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실주의로부터 자연주의를 거쳐서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 리얼리즘에 이르기까지 속성은 인간과 사회의 객관적 현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모순을 고발하고 더 나은 비전을, 즉 전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큰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의 문학은 이 리얼리즘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학도 그렇고 서구의 문학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의 현대 문학사가 시든 소설이든 이 리얼리즘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독자들도 가장 이제 이 리얼리즘 문학에 익숙하죠. 왜? 이것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전통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에 문학과 예술의 상식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주의 소설이나 자연주의 소설 또 리얼리즘 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던이라는 것에 이점이 붙어서 모더니즘이 된 거죠. 이것을 근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현대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일단 그 의미 부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조금 전에 전체적인 설명은 20세기 서구 현대적 문의 사조를 통틀어서 말한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미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판서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의 제목에 전후 모더니즘 시라고 했을 때 이 모더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꼭 이 단원뿐만 아니라 문학 공부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은 이 모더니즘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는 이 모더니즘이 서구 모더니즘 문학이 일본을 거쳐서 뭐 일본을 직수입된 경우도 있겠죠. 대체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수용이 되는데, 수입이라기보다는 수용인데 문학과 예술은 이제 보통 영향 관계를, 우리가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모더니즘 운동, 즉 한 개인의 문학과 예술 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게 되는, 집단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술 운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 운동, 주로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을 포함합니다. 모더니즘 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시니까 시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게 30년대 초반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기림은 시인이기도 하고 기상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 다음에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김기림이 이 서구 모더니즘 문학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비평가로서 이론적으로 모더니즘을 한국에 소개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지영, 이런 시인들이 대표적이고, 특이하게도 이상이라는 시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랬을 때 이상과 앞에 세 시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같은 모더니즘이지만,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서구에서도 이 서구 모더니즘 20세기 현대적 문해사조인 이 모더니즘도 크게 둘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이미지즘이고 하나는 아방가르드입니다. 이미지즘은 주로 영국과 미국의 시나 소설에서 주로 시 쪽에서 장르로 따지면 이것이
언제? 바로 이 시기에 서구 현대적 문해사조로 형성이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T.S. 엘리어트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T.S. 엘리어트의 서성이 이제 문학과 예술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듯이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에즈라 파운더입니다. 이론적으로는 T.E. 휴미라는 사람이 이 모더니즘 운동의 이론적 선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고요. 소설은 그 유명한 누구죠? 버지니아 울프. 영국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죠. 델로웨이 부인 등대로 등등 여성주의 소설의 성격을 가진 모더니즘 소설. 프랑스의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 작품이 있죠. 프루스트. 네. 이 이미지즘 운동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지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제 모더니즘 소설가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또 조이스라는 영국의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죠.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도 있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유명한 작품도 있고 이 세 사람 정도를 기억할 만합니다. 서구 모더니즘 소설에서는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소설가들, 모더니즘 소설가들 기억할 만하고 이들을 이미지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즘 시인들을 기억할 때는 엘리어트와 파운드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약간 구별되게 영미에서는 이미지즘 운동이 주로 벌어졌고 그게 이제 모더니즘의 한 유형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펼쳐진 모더니즘 문해사조인데 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흔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술에서, 문학과 예술에서. 원래는 어디서 나온 용어인가 하면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이병 이런 뜻,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죠. 앞에 나가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맨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 병사를 전이병이라고 합니다. 후위가 있고 전위가 있겠죠. 전쟁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그런 어떤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문학예술의 용어가 됐느냐. 문학예술에서도 전통과 상식과 현실보다 앞서서 그죠? 예술적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문학예술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원래는 군사 용어인데 그래서 전위예술 우리가 흔히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이 아방가르드 운동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운동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럽 대륙에서 복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다다이즘. 다다이즘이 발전해서 초현실주의, 퓨어 리얼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로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에서 형성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태리 같은 데서 이탈리아에서는 미래파 이런 아방가르드 운동이 벌어지고 독일에서는 표현주의 이런 요소들도 이런 문해사조도 등장합니다.
문해사조라고 하는 것은 문학만을 문학만에 해당되지 국한되지 않고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입니다. 이건 사상이고 사상적 흐름입니다. 조류할 때 조자니까 물결 조자입니다. 이건 사상이란 뜻이고 생각사자 물결 조자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니까 지금 이 모더니즘도 그렇고 리얼리즘도 그렇고 낭만주의도 마찬가지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상징주의, 유미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적인 예술 사조들이 이 아방가르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화에서 주로 야수파, 입체파, 그죠? 등등 이러한 그 전위적인 예술들이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포함 관계로 보면 모더니즘 안에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 크게 둘로 나누고 아방가르드 안에 다시 이렇게 많은 분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문해사조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보고 서구에서는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펼쳐지고 우리 한국은 30년대 아까 얘기했죠? 이때 30년대 초반에 바로 이러한 이미지즘과 아방가르드가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수용을 해서 그 시에서도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 4명의 시인이 대표적인 모더니즘 30년대 모더니즘 시인이라 그랬는데 성격이 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상 같은 경우가 이 세 사람은 이 모더니즘의 분류 중에서 이미지즘에 가깝다면 이상이 바로 전위적 예술인 아방가르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꼭 그렇게 대칭되는 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후 모더니즘 시는 한국 현대문학사에 현대시사에 있어서 30년대에서 한번 이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졌다가 1950년대에 다시 한번 이 모더니즘 운동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모더니즘이 사라지고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겠죠? 유지가 되다가 이 운동의 성격을 가진, 그죠?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시인들이 함께 활동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1950년대 다시 이것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런 명칭이 나중에 문학사에 붙게 됩니다. 후반기 모더니즘. 왜 후반기냐? 이게 30년대 한번 등장했으니까 다시 등장했다. 이런 뜻으로 후반기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모더니즘 시인들이 조향이라든지 뭐 김경린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김종삼 이런 전봉건 이런 시인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복수의 후반기 모더니즘 시인들, 김수영까지도 뭐 포함할 수도 있고요. 김춘수, 김수영.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원을 큰 틀에서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해사조를 중심으로 짚어보면 이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강의를 하다가 판서와 설명이 필요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4쪽이네요. 자, 이제 전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전후시는 50년 6.25 전쟁을 기점으로 60년 4.19까지, 이건 이제 우리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됩니다. 역사적 시기 구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전후문학 혹은 전후시, 전후소설 이런 용어는 주로 이 시대적 특성과 관련해서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 그리고 폐허를 고발하고 그 극복의 의지를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전후문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화집, 즉 삼인 공동시집도 그런 전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제목부터가 그죠? 이 시집의 제목부터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전후문학의 어떤 테마가 이 시집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폐허의 참상이고 이것이 시대적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고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그죠?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음악에 해당되는 것이 시를 포함한 그죠? 문학과 예술의 속성이겠죠.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테마가 주제가 이 시집의 제목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입부에 이어서 지금까지 전후시 혹은 50년대 시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각주에 그러한 선행 연구에 해당되는 것을 각주에 이렇게 제시했고요. 또 그 중에서 특히 전통적 서정시 계열이나 모더니즘시 계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랬습니다. 각주 2분에 거기에 해당되는 선행 연구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왜 리얼리즘은 얘기 안 하고 서정시와 모더니즘에 대한 선행 연구만 소개하고 있느냐? 보통 지금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그죠? 지사 선택에서 소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리얼리즘까지 다 선행 연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논문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가까운 어떤 선행 연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 서정시 계열도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이 세 시인의 이 특성이 시적 특성이 모더니즘 시라고 일단 분류할 수 있지만 서정시적 요소도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음악적 특성과 관련해서 시의식을 주목하는 것이 이 논문의 뭐라고 할까요? 연구 관점입니다.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시집에서 세 명의 시인이 공동으로 시집을 냈는데 세 사람 다 10편씩 각각 수록해서 총 30편이 실려 있는데 이 연구 관점을 채택한 것은 이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전쟁과 해화와 혹은 전쟁과 시와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과 음악가라고 이 공동 시집의 제목을 붙였을까? 음악에 강조점을 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작품을 읽어보고 그 30편의 이 세 시인의 시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쓸 때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구의 테마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모더니즘 시 또 후반기 동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조금 하고 특히 이 공동 시집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머릿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년대 모더니즘 시는 후반기 동인으로 대표되는 동인 활동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바로 그것이죠. 50년대 한국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다시 벌어지는데
이걸 후반기 모더니즘이다. 혹은 주로 동인 활동을 통해서, 동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인들이 있겠죠. 동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한국 시단에 동인 활동을 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시인들은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시 창작은 혼자서 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같이 시적 경향이 비슷하거나 뜻을 같이 하면 이렇게 동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조지현 시인도 청록파라고 하는, 우리가 세 사람을 같이 그렇게 묶어서 유파라고 부르는 이유도 청록집이라는, 그죠? 공동 시집을 냈기 때문이죠. 1946년에. 이 시집은 1957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전쟁 이후에 50년대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시집입니다. 이 동인, 50년대 후반기 동인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49년 4월에 이런 시인들이, 눈에 띄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들이 여기 있죠. 김경린이라든지 박인환, 김수영, 신실원 동인, 이들이 이미 사화집을 냈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그 다음에 다시 김경린과 박인환은 부산 피난 시절에 다시 후반기 동인을, 바로 이제 이때 후반기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향이 여기 있고요. 김규동, 이복래, 김차영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부산에서 후반기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서울 수복 이후에 53년에 해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57년에 세 권의 엔솔로지, 즉 사화집이, 현대의 온도,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평화의 정원 해서 여기 각각의 사화집을 낸 시인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주로 연구하는 대상은 바로 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라는 57년 5월에 나온 3인 공동 시집입니다. 내 연구 대상은 이 3인 공동 시집이지만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즉 195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모더니즘 시 운동을 하는 시인들이 이 동인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주로 관심을 갖는 사화집은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등 3인의 연대 시집인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김종삼도 많이 연구했고 전봉건도 연구 대상이었지만, 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라고 하는 이 공동 시집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선행 연구들이 밝힌 것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어떤 토대 위에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보여준 주지적 서정시.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색다른 용어입니다. 주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지주의라고 하는 용어도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인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더니즘 시나 모더니즘 문학을 지칭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설명할 때 주지주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모더니즘의 속성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20세기 서구의 현대적 문예 사조다라고 일반적인 그냥 설명만 하고 그쳤는데, 리얼리즘과 대비적으로 이것은 모더니즘의 속성은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의 내면의식, 무의식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현실과 대립하는 내면의 현대인의 어떤 심청심리, 무의식 세계, 내면의식, 그리고 언어 탐구, 미학적, 예술적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이 모더니즘 문학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 그 특성상, 속성상 상당히 대조적으로 혹은 대립적인 어떤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지적 서정시라는 이 설명이 좀 특이한 이유는 주지적이란 것은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 시인들의 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시를 모더니즘 시로 설명하거나 전통적 서정시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아까 한국 현대문학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지금까지 설명의 틀로 통용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주지적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적 특성과 서정시의 특성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독특한 설명이죠. 이런 설명을 이전에 스스로 김강림 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시적 경향을 주지적 서정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주에 좀 붙여놨습니다. 즉 서정성과 실험성, 미학적 실험, 그죠? 이게 모더니즘의 특성인데 특히 아방가르드 시의 특성이죠. 서정성과 실험성을 조화하고 결합한 작품 경향이 그래서 아마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서정시, 리얼리즘시, 모더니즘시 좀 더 그 세 가지 유파의 뚜렷한 특성을 가진 시인이나 작품들은 많이 연구되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대 시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집의 후기에서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은 동인이 아니라 연대의 형식을 통해 소박하지만 동인은 좀 더 체계적이고 연대 시집이라고 이제 이 시집에 붙여놨어요. 3인 연대 시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이겠죠. 연대의 형식을 통해 소박하지만 진지한 시인의 사명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나고 있다.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인 공동 시집의 후기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시집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혹은 연구의 관점을 음악성에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음악에 특히 주목할까? 제목도 그렇고요. 왜 음악에 주목하고 있을까? 전쟁과 희망을 말하면서 유독 음악을 표명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전쟁이 50년대 시대적 현실을 대변하고 희망이 상처와 죽음과 폐허를 극복하는 미래적 희망을 대변한다면 음악은 어디에 속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볼 때는 그 희망을 지향하는 전쟁에서 희망으로, 그죠? 전쟁은 현실이고 희망은 미래인데, 미래의 소망인데 전쟁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예술적 방법이겠죠. 음악은 그 지향의 형식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음악은 이 세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전쟁의 폐허와 상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중요한 시적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세 시인에게 어떤 음악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연구의 관점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시인에게 각각 그 음악적 특성이 어떤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또 그 음악적 특성이 어떤 시의식을 담고 있는지 결국 연구의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머리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이 세 시인의 음악적 특성과 시의식을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논문이 전개됩니다. 자, 2장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은 대체로 이 세 명의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이제 50년대 모더니즘 시인인데, 여기서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김종삼 시 전체가 아니고 김종삼 전집도 나와 있습니다. 전집이 2번 나왔습니다. 청하라는 출판사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또 나남 출판사에서, 최근은 아니죠. 이미 2번째 전집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나남 출판사에서 2번째 전집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제물, 1차 과제물에 우선 염두에 두고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기 학습,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조지훈을 선택할 건지,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김종삼, 그죠? 그 다음에 김강림, 전봉건을 선택할 건지, 그런 것들 빨리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전집을 구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집을 구해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시집, 그죠? 개별 시집들을 통해서도 뭐 과제물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전집이 나와 있는 경우는 전집을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지금 조지훈도 전집이 나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했죠. 김종삼의 경우도 지금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여기 우리 교재에, 그리고 이 논문에 각주 혹은 참고문헌 같은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종삼의 경우는 여기 이제 각주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번을 보면 이제 이 개별 시집이 지금까지 이렇게 12염계 시인학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3권의 시집을 내고, 시선집도 이렇게 2권이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집은 보통 이제 작고한 후에 전집이 나오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청하 출판사에서 1988년에 김종삼 전집이 한번 나왔고, 2005년에 다시 나남 출판사에서 김종삼 전집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김종삼 시로 과제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김종삼 전집도 최근에 출간된 것이 좀 더 보완이 되고, 뭐 빠진 작품을 수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새롭게 찾아내 가지고. 그러니까 전집이 여러 번 출간된 경우에 가장 최근 전집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서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구해서 지금부터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를 한 번 읽어가지고 바로 뭐가 착상이 떠오르고, 내가 과제물 혹은 소논문의 주제가 연구 관점이 떠오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기서 비로소 뭔가 착상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부했던 조지훈 전집 1권, 그것이 시고, 김종삼 전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각 단원에 이 소개가 되니까 이걸 구해서 지금부터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를 포착해서 한번 조지훈 씨 혹은 김종삼 씨, 전봉건 씨를 분석해 보고 싶다, 이런 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감일에 닥쳐가지고, 그죠? 하루 이틀 전부터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읽어야 제대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김종삼의 시 전체를 여기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엔솔로지에 수록된 10편을 중심으로 김종삼의 시의 음악적 특성에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묘연한 음악, 하강, 신의 임재, 부재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전형적인 과작의 시인이다. 이때 과자는 빈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을 좀 많이 생산하는, 창작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편만 쓰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요. 그건 체질인데, 기질인데 김종삼은 굉장히 작품을 적게 창작하는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10편에 53년에 등단해서 데뷔해서 57년까지 이 10편의 이 사화집에 수록된 10편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편 정도밖에 안 쓴 거죠. 그래서 과작의 시인이다. 연대 시집에 수록된, 자, 이 3인 공동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음악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은 바로 G 마이너입니다. 왜? 제목부터가 음악적 용어죠. 음악 용어입니다. 마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적 용어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 뭐 프로야구에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죠. 미국 프로야구에 보면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고, 뭐 축구, 프로축구는 독일 프로축구는 뭐 6부, 7부, 8부, 뭐 9부까지 있죠. 동네 축구, 우리 한국에서 조기 축구 이런 것은 한 15부 정도 될까요? 뭐 독일 축구는 그만큼 축구인의 저변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용어입니다. 메이저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는 장조라고 번역하고 마이너는 단조. 그래서 단음계. 여기 이제 나도 음악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고 마이너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찾아봤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5음계의 하나로서 둘째와 셋째 사이, 다섯째와 여섯째 사이의 음절은 반음이고 그 외 다른 음 사이의 음절은 온음을 이루는 음계이다. 계명으로 라음을 주음으로 한다. 아무튼 마이너의 특성입니다. 마이너는 메이저보다 좀 잔잔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적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G 마이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가 가장 음악적 면모가 잘 보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읽어봅니다. 물 닿은 곳, 신고의 구름 밑, 그늘이 앉고 묘연한 옛 G 마이너. 굉장히 짧죠? 그 짧은 가운데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우선 물로 시작하고 물이 한 음절인데 이것이 한 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상당한 강조점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물이라는 한 음절의 단어가 한 행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하고 한 행을 그냥 물로만, 그죠? 주목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물이 이 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심상이에요. 이미지입니다. 물이 닿은 곳에,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인데 만들어서 만들 조자, 조어로서 김종삼 시인이 만든 것 같아요. 신고입니다. 이 고자가 참 어려운 한자인데
한자 사전, 즉 옥편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도. 왜냐하면 신고란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두 자를 한자 두 개를 두 글자를 결합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종삼이.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의미 부여가 의미심장한 뭔가 시적 의미가 시인이 의도적으로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고 이 고자가 무슨 고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나름대로 김종삼이든 조지훈이든 전봉건이든 앞으로 공부하는 황지우든 김춘수든 선택을 한 시인 1차 과제는 이 시인들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인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선택해서 전집을 읽어볼 때 하나의 시를 한 편 한 편의 시를 정독해야 되는데 그때 단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론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왜? 시의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 한 편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니까요. 도대체 신고가 무슨 뜻이냐 이거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 닿은 곳 신고의 구름 밑 그랬어요. 구름이 등장하고 자, 물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구름이 등장해요. 근데 방향은 물이 구름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구름 밑으로 그늘이 앉았으니까 아마 물이 구름 위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내려오고 그늘이 그래서 자리 잡고 묘연하다 그랬습니다. 묘연하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묘연하다. 뭔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약간 애매하고 모호하면서도 뭔가 신비롭다 이럴 때 묘연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묘연한 옛지 마이나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음악적, 청각적 이미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죠? 어떤 음악 소리가 근데 선명하고 분명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고 들릴 듯 말 듯 묘연한 음악 소리가 즉 G 마이너. 게다가 이게 메이저 장조가 아니라 마이너 단조니까 더 고요하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게다가 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스러운 그런 소리가 마지막에 제시가 됩니다. 상당히 압축적이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암시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시가 갖고 있는 형식 자체, 그죠? 이 시가 크게 3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압축적이고 뭡니까? 암시적이고 이 음악적 어떤 분위기, 그죠? G 마이너라고 하는 이 음악적 분위기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언어로 음악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죠? 여러 가지 음악을 감상할 때 경험하는 것이죠. 청각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언어를 가지고 청각적 어떤 효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의미도 숨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시적 언어의 형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죠? 를 포함해서 의미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의 의미는 소설이나 다른 장르보다 또 다른 일반 언어보다는 모호하고 혹은 불투명하고 암시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단점은 아닙니다. 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술로서의 자기 가치, 즉 자율적 가치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걸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의미가 뭘까? 굉장히 말 그대로 묘연합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걸 목표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 좀 더 다른 해석, 좀 더 나은 해석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다. 그죠? 이 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음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의 형태는 침묵 속에서 엄밀히 스며 나오는 음악인 G 마이너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체현이라고 썼는데 마찬가지 말입니다. 이 시 자체가 음악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 특성을 조금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음악적 리듬을 살펴보자. 이 시는 음절수를 조절하고 행과 연을 교묘히 배치함으로써 어떤 리듬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호흡상 단조, 즉 마이너를 만들어냅니다. 호흡상. 잘 한번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1년은 물 닿은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한 글자로 한 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1이라고 썼고, 닿은 곳은 3음절로 한 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썼습니다. 1음절로 1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리듬이 느려집니다. 왜? 등가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한 행의 심리적 뭡니까? 호흡을 같이 배분하게 됩니다. 같이 배분할 때 물이라고 한 글자만 한 행에 제시되어 있으면 이 물은 상당히 여운을 갖고 길게 심리적으로 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등가적 리듬상 한 행의 등가적 심리적 등가성을 가지고 리듬감을 우리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은 느리게 천천히 여운을 갖고 읽게 되면서 이 물의 독자들이 상당히 주목하게 된다. 즉 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음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1음절로 된 일행은 호흡이 느려집니다. 근데 3음절은 그죠? 이 1년에 비하면 호흡이 조금 빨라지겠죠. 왜? 세 글자를 심리적 리듬의 등가성을 가지고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물 닿은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은 좀 천천히 읽고 여유를 갖고 읽지만 닿은 곳은 일행에 비하면 좀 더 빨리 읽게 됩니다. 호흡이 다소 빨라집니다. 이연을 가봅시다. 신고의 사명이 3음절이고 구름 밑은 3음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게 돼요? 등가적으로 똑같이 읽게 되겠죠. 이 닿은 곳, 1년 2행과 등가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린 음악적 리듬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빨라지는 보폭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2연까지. 2연의 두 행이 다 3음절, 3음절이니까. 그런데 3년을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과 2연 사이에 여백이 하나 있죠. 이 행을 띄웠으니까요. 그죠? 이 여백은 뭔가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음악적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시가 아무리 짧아도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그 행과 연의 배치에 따라서 그 음악적 혹은 음악적 리듬이나 호흡의 리듬이 다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만 분석한다고 시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요소, 음악적 요소를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 2년 사이의 여백은 이 호흡을 끊어주고 또는 면서 동시에 간격을 만들고 동시에 이어주죠. 왜? 1년의 2행과 2년의 1행, 2행은 같은 3음절이기 때문에 등가성으로 균등하게 연결됩니다. 음악적 리듬상, 호흡상. 그래서 보폭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이어준다. 간격을 만들면서 왜? 연이 한 2연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이어주니까 마치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3년에 그늘이 안고는 5음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빠르게 읽겠죠. 그늘이 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 행과 연의 배치 그리고 음절수의 차이에 의해서 음악적 리듬을 교묘히 만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음악적 리듬이 G 마이너의 느낌을 그죠?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이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그걸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반드시 모든 게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계획과 의도도 있겠죠. 작용하겠죠. 그것이 같이 그죠? 의도와 무의도가 의식적인 그죠? 창작과 무의식적인 창작이 같이 결합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술은요. 그래서 그늘이 안고라는 것이 5음절이기 때문에 갑자기 리듬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묘연화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균으로 돌아오고 옅은 다시 호흡이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옅의
강조점이 역시 주어집니다. 이 예시라는 한 음절의 단어에 독자들의 이 눈길이 머물고 여운이 오랫동안 가고 여기에 이 예시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에 상당히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G 마이너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 시는 순수시의 극단적인 양상인 무의미의 음악 자체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수시라는 용어입니다. 순수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인 폴 발레리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때 순수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순수하다는 용어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여러 맥락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50년대에 지금 우리가 모더니즘 시를 주로 공부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얼리즘 시도 있고, 그죠? 신동력 같은 시인들, 또 전통 서정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특히 60년대를 우리가 한국 문학에서는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의 대립기로 봅니다. 특히 60년대의 문학적 이슈는 참여냐 순수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이때 순수 문학이다. 지금도 우리 순수 문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순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때도 순수하다 할 때 그 순수인데 맥락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60년대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대립 개념입니까? 참여 문학의 대립 개념이 순수 문학입니다. 즉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문학은 순수 문학이라고 본 것이죠. 대타 개념으로 이 순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는 장르 문학 같은, 그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대중성을 가진 그런 문학들, 대중문학이 아닌 문학을 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순문학,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순문학 속에는 모더니즘 문학, 리얼리즘 문학, 낭만주의 문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중문학이 아닌 고급 문학을 순문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폴 발레리가 말한 순수시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 맥락이,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는 언어가, 모든 예술이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가장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순수한 예술은 어느 장르일까요? 의미를 가장 적게 담고 그 예술 장르 자체의, 그죠? 예술성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음악은 그 자체의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그죠? 호소를 하고 전파가 되고 창작 행위와 수용 행위가 이루어지는 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발레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수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악입니다. 그럼 가장 의미가 많이 함축되고 의미가 가장 많이 부여되는 예술 장르는 바로 문학입니다. 왜? 언어를 매제로 그죠? 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기본 속성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언어를 매제로 사용하는 예술인 문학은 가장 순수하지 못한, 즉 비순수 문학입니다. 폴 발레리가 시를 쓰면서 순수 시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의미 부여가 인간적 의미 부여로부터 자유롭고 마치 음악처럼 가장 그 자체의 예술 그 자체의 형식에 도달하는, 그것으로 감동을 주거나 뭔가를 전달하는, 그죠? 독자들에게 그것이 순수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 자체를, 그죠? 발레리가 얘기했던 그 순수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음악성 그 자체에 도달하려고 지금 하는 속성을
이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순수 시의 극단적인 양상인 무의미, 그죠? 의미 부여, 인간적 의미 부여, 이것이 순수의, 그죠? 가장 순수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무의미의 음악 자체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순수시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그냥 거기서 분석을 끝이고 더 이상 해석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김춘수 시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적 특성을 무의미시라는 이론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시까지 포함해서 내가 쓰는 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의미시를 추구한다 했을 때 그 무의미시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레리가 얘기했던 순수시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순수시로 이해하고 무의미하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뭡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연구하는 사람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